야권이 확보한 192석이 200석이 아니지만 200석이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땐 국정농단 시즌2예요. 요즘에는 보수 언론에서 탄핵 얘기를 더 하던데요. 언론관이 언론 정책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정책이라고 할 만한가요? KBS, MBC가 통째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면 그 정파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더욱 사활을 걸지 않을까. 돌발 영상 어쩌다 보니 된 거예요. 출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방송 3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에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62위, 한국은 62위가 나왔고 지난해 47위에서 15단계가 추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랄까요? 언론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한 줄평 하시자면 어떻게? 언론관이 언론 정책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정책이라고 할 만한가요? 지금 방심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게 공적인 활동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책이고 이 정책은 이 정부의 어떤 언론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좀 규정한 다음에 네. 그럼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러고 싶은데 전제가 없어요. 언론관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이해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제 언론인이셨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탄압도 받으시기도 했는데 네. 그때와 비교를 하자면 좀 차이도 있습니까? 이 언론 정책 그때는 눈치라도 봤어요. 그리고 저항하면 움찔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장기적인 언론 탄압기의 주역들이 그때 다 못한 것을 분풀이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야, 그때 YTN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때 YTN은 팔아버렸어야 된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팔아버린 것 같아요. 야, MBC 파업하고 맨날 그 이명박 정부 들이받을 때 우리가 방심위로 벌점 막 부과해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거나 민영화 시켜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지금 벌점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뉴일임 체제에서 MBC에 부과한 벌점이 100점이 넘어요. 그게 평상시에 수십 배 수준입니다. 그냥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니라 평상시에 수십 배 수준이에요. 방송사, 이 방송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때 총점이 1000점입니다. 승인되는 점수가 700점 전후예요. 700점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중에서 100점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100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MBC 총점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MBC 구성원들을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이지만 그 이전에 또 직장인이잖아요.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심이 그동안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관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언론사, 방송사에 벌점을 부과하니까 이게 실질적인 공격수단이 된다.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봐요. MB 때의 어떤 후회가 남아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8월에 이제 박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MBC의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임기가 도래해서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제하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지난번에 무리하게 그 이동관 체제에서 이사들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지금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 교체도 막은 거고요. 그런데 8월 12일이 되면 모두 임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7월부터는 이사 교체 작업이 들어가겠죠. 방통위에서. 어떻게 막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MBC 구성원들은 어떻게 막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방송 3법을 그 전에 개정을 하면, 그러니까 방송 3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왜 중요한지, 이게 뭐 내 삶에 왜 중요한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국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쉽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게 하는 법입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국영방송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뭐 생업에 바쁜 분들이 야 공영은 뭐고 국영은 뭐야 뭐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방송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주인인 방송이 공영방송인 거거든요. 국영방송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 홍보 매체로서의 방송이 국영방송이고요. 공영방송 하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들을 두는 제도를 지금 쭉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사를 억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거나 뽑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감사원 동원해서 이사들 털어서 교체시키고 입맛에 맞는 이사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장을 추천하게 하면 대통령이 낙점하고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냥 사장을 뽑고 그거는 국영방송이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법이 방송 3법입니다. 그럼 방송 3법을 박문진 이사 그러니까 박문진은 이제 MBC의 이사회잖아요. MBC 이사들을 교체하기 전에 방송 3법을 바꾸면 네. 시민이 뽑는 방식으로 바꾸면 네. 막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이론이죠. 네.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거의 습관성 거부 증상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또 거부하면 그럼 또 재의결을 해야 돼요. 재의결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야권에는 192석이에요.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니 7월 이전 박문진 이사 뽑는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방송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냐? 아닙니다.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내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요 다음은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걸 여당이나 네. 대통령실이 원할까? 원했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럼 이 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KBS 사장은 이미 지난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 KBS의 어떤 보도 종사자들의 그런 인사가 아주 그냥 폭넓게 일어나고 진행자 교체되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MBC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 지금 그 방심위 징계 벌점 때문에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박문진 이사가 바뀌면은 사장까지 바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체제로, 이 체제로, 그러니까 MBC도 KBS화된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선거 유불리까지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매우 중요한 변수죠. 뭐 KBS, MBC의 영향력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특히나 이 중도층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KBS, MBC가 통째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면 그 정파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검법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는 정도가 크게 봐서 한 10% 정도라고 합시다. 그냥 전제로. 방송 3법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훨씬 더 똘똘 뭉칠 거라고 봅니다. 자, 특검법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범죄 혐의가 확정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 뭐 탄핵을 하자는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당은 넥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수 언론과 함께 진정한 보수 정권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 3법을 넘겨줘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언론 지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권력도 잃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더더욱 사활을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현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꿔내야 하는 책무를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저한테만요? 저한테만요? 현실 가능성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쨌든 뭐 이뤄가기 위한 노력들 방송 3법을 어떻게 해야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방법 찾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방위원장도 일단 뭐 민주당이 맡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미 공표해 놓은 법사위 운영위 외에 과방위 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건 여론이 매우 강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여야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방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이 훌쩍 갔네요. 50분이나 벌써 가가지고 저희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돌발 영상을 이제 만드신 분이신데 돌발 영상을 어떤 뭐 정교한 기획의 선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네.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방송에서 특히나 우리 이제 언론인들 지금 현재 방송인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는 지금보다 조금 다른 것, 한 발 더 나간 것 여기에 현실적인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린다. 네, 이제 여러 이제 시도를 하겠죠. 이 분야에서도 이 시도를 해보고 내일도 하나 더 해보고 그런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뭔가 근사한 걸 기획해서 한 방에 탁 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제가 2003년도에 돌발 영상을 처음 만들 때 돌발 영상이라는 그런 이름도 없이 그저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자였어요. 뉴스 하다 보면은 끝에 뭐 영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포맷들이 있잖아요. 데스크 영상도 있었고 MBC에 그런 거에서 왜 보도 영상은 맨날 잘 찍은 걸로만 해야 되지? 라는 요 의문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찍혔더라도 시청자들이 보면 좀 볼만한 것들, 뭐 신기해할 수도 있고 호기심이 좀 더 생길 만한 것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라도.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가 안정적이지 않게 찍힌 화면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냥 그 수준 낮은 의문이었어요. 해본 거죠. 해봤는데 괜찮는데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B컷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들여다보니 거기에 버리기 싫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엮어보니까 이것도 기사네 라는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몇 달에 걸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다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잘 캐치했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너무 많은데. 그래요? 너무 많으세요?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병렬 씨가 야당 대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최병렬 씨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맞이해서 이제 안내하는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지만 야당 대표를 예우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거만하게 대통령을 막 앞질러 가거나 이러면 또 이게 아닌 건데 보다 보니까 되게 거침없어요. 저 뭐지?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거죠. 이게 예의에 의전에 맞는 거냐. 그러면 안 된대요. 그 부분. 그리고 같은 날 같이 그때 김원기 씨가 그 여당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제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깍듯해요. 좀 필요 이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당 본색 이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이제 야당 본색으로 나갔는데 그런 것들 캐치한 거나 아니면 남북 그 장관급 회담하는데 정세현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회담장 테이블을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악수하는 거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랬는데 실제 회담할 때 정세현 장관이 뭔가 기싸움을 했고 그 기싸움에서 이겼다는 판단이 드는 장면을 연출해줬어요. 정세현 장관은 단신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키가 훤칠한 분이었어요. 근데 정세현 장관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꼿꼿이 서서 손만 딱 내밀었어요. 근데 저쪽이 당황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숙인 각도나 그다음에 손이 잡힌 위치를 이게 중앙을 잡아서 어느 쪽에 있나 이걸 해서 그 악수 대첩이라는 그 제목으로 돌발 영상을 방송을 했거든요.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당선인님도 돌발 영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돌발 영상 자꾸 삭제하는데요. 그러게요. 어떤 모습으로 돌발 영상에 출연하고 싶으신지. 출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 언론계에 계속 남지 않고 이제 정치로 옮겨가는 데는 아쉬움 혹은 비판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폴리널리스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러니까 폴리널리스트의 정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면서 직행한 사람들을 다 폴리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질적인 폴리널리스트들은 다 지금 현장에 있다고 보고요. 언론사에. 그런 규정을 저를 향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제가 저항하는 부분 하나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분들. 너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너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행동을 하냐라는 지적에는 저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론사에 존재하는 윤리 강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점을 비판했어요. 근데 저는 YTN의 윤리 강령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스픽스에서 일한 거 뭐냐 그러면 스픽스에는 윤리 강령이 없어요. 그리고 스픽스 시작할 때 저는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고지하고 시작을 했고 여러 면에서 저는 폴리널리스트 이 논쟁이 그렇게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근데 실질적인 폴리널리스트가 아까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사람을 규정할 필요는 없고 나오는 기사나 나오는 칼럼, 사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역 언론이어서 지역 의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역 의제가 있는데 그 지역 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면 포털에 노출이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 방송이 당연히 그 시청자 풀이 좁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이 필요하고 지역 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 언론의 실질적인 활성화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지역 언론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네. 지역 언론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제작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될까? 저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한 갖고 있는 아직은 조금 설익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중앙의 시각으로 쓰인 기사, 이 기사는 이제 지역과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은 다 지역하고 연관돼 있어요. 최혜병 특검법은 지역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건가요? 지역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면에서는 민감한 이슈들은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게다가 어떤 민생 이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중앙의 시각, 중앙 언론사의 시각만으로 네. 지역 유권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지역 언론사가 지역 의제를 다루는 것, 네. 소위 말하는 지역 이슈를 다루는 것에 머물지 말고 중앙에서 다루는 이 현안이 지역에는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중앙 언론사의 시각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다면 지원할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체 비평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서로를 견제할 때 같이 진보하는 거지 어떤 무슨 동료의식이나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기사 속에 숨어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안주하고 같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체 비평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 견제. 근데 이 매체 비평을 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어요. 네. 무슨 매체 전문지, 미디어오늘과 같은 매체 전문지가 있어야 할 정도로 보도 방향이 완전히 틀린데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례적이죠. 근데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언론도 중앙 언론을 견제하고 매체 비평하는 역할을 왕성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저는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구독자 질문을 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만. MBC 탄압에 대한 봉쇄의 대책은 어떤가요? 많은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라는 댓글이 있고요. 이동관은 도망치고 나서 왜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안 받고 있나요? 류희림은 언제까지 가만히 내버려 둘 건가요? 언론개혁 못하면 죽을 각오하시길.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론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 3법만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 그다음에 여당이 똘똘 뭉쳐서 특검법보다도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 근데 물론 이런 장애는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애를 돌파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은 저는 여론이라고 봐요. 이 야당이 국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신뢰를 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론은 더 커지고 그 여론만이 유일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뜻 들으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봐요. 자,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 대통령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언론 개혁에도 임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이동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죠. 물론 그 전에 또 뭐 이동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법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본질적으로는 결국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류희림 씨는 아마 7월 22일인가가 임기일 거예요. 이번에 또 미국 가서 사고를 치고 오셨던데, 지금 방심위 내부에서는 거기 노조를 중심으로 임기가 이제 거의 다 왔지만 그 전에 사퇴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강하게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의 그 역량이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유희림 씨를 그 전에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 언론 장악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추진할 방침이고, 거기에 YTN 문제라든가 방심위 문제는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과 함께 언론 이야기, 정치 이야기 두루두루 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22대 국회를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제가 답하기 곤란해하는 질문 세 번째 이런 하셨습니다. 질문 싫어하시나 보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비결 한번 보여주시면. 네? 피부 관리나 맞아요. 면역 관리 비결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관리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렇게 봐주시면 잘못 보신 건데, 얼굴도 시커매지고 아주 미치겠는데. 근데 엄청난 동안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가지? 오늘 저희 집사람 생일이라 저희 집사람한테 줄래요? 저희 비서관님은 모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